애기 우는 소리 아니야? 산속 동굴 앞 낡은 담요 위 아기가 있었어요. 갓난아기였습니다. 담요에는 핏자국이 말라 있었어요. 아기는 힘없이 눈만 겨우 뜨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그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서연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아기한테 한 말인지, 자기 자신한테 한 말인지, 몇 시간 전까지 재벌가의 며느리였던 서연은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위자료도 받지 못한 채 짐 보따리 2개만 들고 쫓겨났습니다. 내가 살아서 나가는 게 위자료야. 첩이라도 내 손주를 가졌잖니. 시어머니 윤정숙의 말이 10년간의 결혼 생활의 기억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동굴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밤을 버텼어요. 눈은 새벽까지 내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동굴 입구를 긁었어요. 아기는 서연의 품에서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그 차가운 동굴에서 시작된 그 하룻밤이 10년 뒤 시댁이었던 재벌가를 뒤흔들 것이란 거리요.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연도 무료로 듣고 복도 많이 받으세요. 어디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쪽으로 복을 빌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입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그쳐 있었어요. 동굴 입구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벽에 기댔습니다. 몸이 뻐근했어요. 그래도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아기의 눈이 다시 떠졌습니다. 서연을 봤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그 눈이 이상하게 컸습니다. 이 아이 엄마는 어디 갔을까? 서연은 동굴 입구를 봤습니다. 발자국을 찾았어요. 눈이 다 덮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서연은 아기를 더 꽉 안았습니다. 산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아기에게 분유가 필요했어요. 따뜻한 곳도 필요했습니다. 서연의 지갑에는 현금 3만 원이 있었어요. 카드는 이미 정지돼 있었습니다. 어젯밤 확인했어요. 윤정숙이 손을 썼다는 걸 알았습니다. 역시 서연은 짐 보따리 하나를 동굴에 두고 내려갔습니다. 아기를 코트 안에 품었어요. 한 손으로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눈길을 조심조심 내려갔어요. 산 아래 첫 번째 마을에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서연을 보더니 눈썹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날 어디서 왔어요? 서연은 대답 대신 아기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아니, 아기랑 이런 날씨에 분유 주세요. 제일 작은 거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분유를 꺼내줬어요. 뜨거운 물도 끓여줬습니다. 서연은 3만 원을 다 썼어요. 아기가 처음으로 먹었습니다. 작은 입이 움직였어요. 서연은 그걸 보면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게 문제였어요. 친정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강민재와 결혼하면서 하나씩 멀어졌어요. 윤정숙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연이 눈치챘을 땐 이미 늦었어요. 구멍가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10분만 올라가면 빈 농가 있어요. 오래됐는데 지붕은 멀쩡해요. 주인이 서울 갔거든요. 내가 연락해 볼게요. 서연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아기를 봤어요. 그리고 서연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폐농가는 낡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창문 한쪽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붕은 멀쩡했어요.
바람은 막혔습니다. 서연은 그날부터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월세는 10만 원이었어요. 할머니가 주인과 흥정해 줬습니다. 아기 이름을 지어야 했어요. 서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기가 발견된 곳, 산속 동굴, 겨울, 눈, 그리고 봄이 올 거라는 것. 이준,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기가 눈을 깜빡였어요. 너는 이준이야. 내 아들. 첫 번째 겨울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서연은 구멍가게 할머니 밭일을 도왔습니다. 일당 5만 원이었어요. 준을 포대기에 묶고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여름엔 읍내 식당 주방 일을 구했어요. 새벽 5시에 나갔습니다. 준을 할머니 가게에 맡겼어요. 할머니는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엔 사과 농장 일을 했어요. 겨울엔 두부 공장 야간을 뛰었습니다. 준은 무럭무럭 컸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 웃었어요. 밤에 잘 잤습니다. 서연은 아이가 자는 걸 보면서 하루를 마쳤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준이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저녁 준이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엄마, 내일 할머니 넘어져. 서연이 숟가락을 놨습니다. 뭐? 꿈에서 봤어. 할머니 가게 앞에서 넘어져. 서연은 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진지했어요. 장난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이런 말을 하나. 서연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할머니가 넘어졌어요. 빙판이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손목을 짚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를 부축하면서 멈췄어요. 준이가 어제 말했는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서연은 준의 꿈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준이 5살 때였어요. 엄마, 이번 주 사과 많이 사. 다음 주에 비싸질 거야. 서연은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사과를 샀습니다. 다음 주에 산지 직거래가 끊겼어요. 사과값이 2배가 됐습니다. 준이 6살 때였습니다. 엄마, 저 집 팔 거야. 우리 살 수 있어. 읍내 외곽 작은 빌라였어요. 서연이 알아보니 금매가 나와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았어요. 1년 뒤 그 동네에 도로가 뚫렸습니다. 집값이 3배가 됐어요. 준이 7살이 되던 해, 서연의 통장에는 처음으로 1억이 넘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준을 꼭 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이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안 울어. 눈물 나오는데. 서연이 웃었습니다. 준도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준이 8살이 되던 봄이었어요. 읍내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미래를 보는 아이가 있다고. 그 아이 엄마가 그 능력으로 돈을 모으고 있다고. 서연은 그 소문을 들은 날 저녁 밥상을 차리다 멈췄습니다. 누가 말했지? 손이 떨렸어요. 소문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소문은 반드시 닿지 말아야 할 곳에 닿기 마련이었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알게 된 건 사흘 뒤였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한서연 씨 맞으시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서연은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박지수였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형님. 형님. 그 단어가 귀를 긁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 입으로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남편 뒤에 숨어서 눈은 웃지 않으면서 할 말이 있으면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아이 이야기예요. 형님 아이 말고요. 저희 아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그 아이 보고 싶어 하세요. 형님이 키우는 아이요. 꿈을 본다는 아이. 역시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그래도 막상 들으니 달랐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니잖아요. 박지수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움이 거쳤어요. 어머님이 변호사 선임했어요. 형님이 아이를 불법으로 키웠다고 하면 형님한테 불리해요. 친권도 없고 입양 신고도 없잖아요. 서연의 손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아이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라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알았어요. 윤정숙이 그냥 보고 싶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이 방에서 나왔어요. 숙제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웃어 보였어요. 잘했어. 이리 와봐. 준이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거짓말. 서연이 준을 봤습니다. 준이 서연을 봤어요. 10살짜리 눈이 너무 맑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엄마한테 전화 온 사람 나쁜 사람이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나 어젯밤에 꿈 꿨어. 서연이 멈췄습니다. 검은 차가 우리 집 앞에 서는 꿈이었어. 차에서 할머니가 내렸어. 근데 엄마, 그 할머니 눈이 이상했어. 웃는데 눈이 안 웃었어. 서연은 준을 꽉 안았습니다. 준이 놀라서 몸을 굳혔어요. 그러다 천천히 서연의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응, 나 안 가. 서연의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게 차올랐어요. 어디를? 그 할머니 차에. 나 안 가. 엄마랑 있을 거야. 다음 날 서연은 읍내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젊었어요. 서연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서류를 봤어요. 입양 신고가 안 돼 있군요. 네. 그럼 지금 당장 입양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상대방이 법적으로 움직이기 전에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3개월이요. 근데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길어질 수 있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해주세요. 변호사가 서연을 봤어요. 상대가 대신그룹 윤정숙 회장이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알아요.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연은 슈퍼에 들렀어요. 준이 좋아하는 과자를 샀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옆에서 누가 말했어요. 한서연 씨 맞죠?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 깔끔한 차림이었어요. 서연은 경계했습니다. 누구세요? 최동욱이라고 해요. 투자이래요. 명함이요. 서연은 명함을 받지 않았어요. 저한테 왜요? 소문 들었어요. 아이가 꿈을 잘 마친다고. 저도 처음엔 그냥 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과건, 빌라건 확인해 봤거든요. 사실이더라고요. 서연은 남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아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 얘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최동욱이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 얘기하러 왔어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그룹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혼자 맡기엔 상대가 너무 크지 않아요? 서연은 그날 저녁 오래 생각했습니다. 준이 잠든 뒤였어요. 부엌 식탁에 앉아서 찬물을 마셨습니다. 최동욱이 왜 나타났을까? 저 사람을 믿어도 될까? 준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한가? 혼자서 되는 건가?
서연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감당이 안 됐어요. 윤정숙은 돈이 있었습니다. 시간도 있었어요. 서연에겐 준밖에 없었습니다. 준을 지키려면 나도 커야 해. 그때 준이 잠결에 말했어요. 방에서 들렸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서연은 방문을 받습니다. 자면서 하는 말인지, 꿈에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서연은 최동욱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최동욱을 만난 건 사흘 뒤였습니다. 읍내 조용한 카페였어요. 서연은 준을 할머니 가게에 맡겼습니다. 최동욱은 먼저 와 있었어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앉자마자 말했어요. 제 아이를 이용하려는 거면 일어날 거예요. 최동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먼저 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그 선은 안 넘어요. 그럼 뭘 원해요? 파트너십이요. 한서연 씨가 움직이면 저는 판을 깔아드려요. 수익은 반반이요. 서연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저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최동욱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저 대신그룹이랑 오래된 원한이 있어요. 15년 전에 저희 아버지 회사 대신그룹이 먹었어요. 합법적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론 강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준비했어요. 근데 혼자서는 타이밍을 못 잡겠더라고요. 서연은 최동욱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군요. 네. 한서연 씨한테는 제가 못 가진 게 있으니까요. 서연은 집에 와서 준에게 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였어요. 준아, 그 아저씨 꿈에서 봤다고 했지. 응. 어떤 꿈이었어? 준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잠깐 생각하는 얼굴이었어요. 아저씨가 엄마 옆에 서 있었어. 둘이 같은 방향 보고 있었어. 그게 다야? 응. 근데 엄마, 그 꿈 좋은 꿈이었어. 느낌이.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아, 너 요즘 꿈에서 다른 거 본 거 있어? 준이 잠깐 망설였어요. 있어. 말해줄 수 있어? 준이 서연을 봤습니다. 진지한 눈이었어요. 10살짜리 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큰 회사 있잖아. 높은 빌딩 있는 큰 회사. 그 회사가 무너지는 꿈 꿨어. 서연의 숨이 잠깐 멈췄어요. 어떻게 무너져? 빌딩이 흔들리는 게 아니야. 안에서부터 썩어서 무너지는 거야. 사람들이 막으려고 하는데 못 막아. 왜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썩어 있었거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 회사 대신그룹이야? 서연은 그날 밤 최동욱에게 전화했습니다. 같이 해요. 최동욱이 잠깐 침묵했어요. 고마워요. 고마운 거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말해요. 준이는 절대 앞에 내세우지 않아요. 준이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모든 결정은 제가 해요. 그리고 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순간 끝이에요. 동의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서연이 말했어요. 대신그룹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준이를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 순서 바뀌면 저는 빠져요. 최동욱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어요. 한서연 씨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서연과 최동욱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준의 꿈은 점점 구체적이 됐습니다. 처음엔 날씨였어요. 그 다음엔 작은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장이 보였어요. 어느 날 준이 말했어요. 엄마, 이번 달에 반도체 회사 주식 사. 다음 달에 큰 계약 발표나. 서연은 움직였습니다. 한 달 뒤 주가가 40% 올랐어요.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저 물류회사 곧 망해.
거래하면 안 돼. 최동욱이 확인했어요. 그 회사는 석 달 뒤 부도가 났습니다. 준의 꿈은 틀리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자산은 처음으로 10억을 넘었어요. 최동욱은 판을 더 크게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이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멈췄어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서연을 봤어요. 엄마. 응. 대신그룹 꿈 또 꿨어. 서연이 준을 봤습니다. 이번엔 날짜가 보였어. 준이 본 날짜는 11개월 뒤였습니다. 구체적이었어요. 대신그룹 핵심 계열사 대신건설의 해외 프로젝트 부실이 터진다고 했습니다. 연쇄적으로 대신물산, 대신캐피탈로 번진다고 했어요. 주가는 바닥을 칠 거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최동욱에게 전달했어요. 최동욱은 사흘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전화가 왔어요. 확인했어요. 대신건설 말레이시아 프로젝트 현지에서 이미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아직 본사는 공식 발표 안 했는데 현지 협력사들 사이에선 소문이 돌고 있어요.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이 꿈이 맞아요. 둘 다 잠깐 아무 말이 없었어요. 움직여야 해요. 지금부터 최동욱이 말했습니다. 대신그룹 주식을 사모아야 해요. 지금은 주가가 높으니까 분산해서 천천히 사야 해요. 눈에 안 띄게. 얼마나요? 최대한요. 주가가 바닥을 치면 그게 기회예요. 그때 우리가 최대 주주가 돼 있어야 해요.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윤정숙. 10년 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살아서 나가는 게 위자료야. 해요. 그런데 그 무렵이었습니다. 검은 차가 마을에 나타났어요. 준이 꿈에서 봤던 그 차였습니다. 서연은 창문 너머로 봤어요. 차는 마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준을 불렀어요. 오늘 학교 끝나면 바로 와. 어디 들리지 말고. 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치가 빨랐어요. 엄마, 차 왔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의 가방을 챙겨줬습니다. 빨리 와. 점심 무렵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한서연 씨, 저 박지수예요.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박지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잘 차려입었어요. 모피 코트였습니다. 손에는 명품 백을 들고 있었어요. 그 뒤에 남자가 2명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어요. 들어와요. 서연이 먼저 말했어요. 박지수가 잠깐 놀랐습니다. 그러다 들어왔어요. 박지수는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낡은 소파, 오래된 냉장고, 아이 책이 쌓인 책상. 박지수의 눈에 뭔가가 스쳤어요.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보내셨어요. 알아요. 아이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세요. 알아요. 박지수가 서연을 봤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아이한테 해코지할 뿐이 아니에요. 그냥 능력이 있다는 아이가 궁금하신 거예요.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지수 씨, 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에요. 윤정숙 씨가 궁금하든 안 궁금하든 내 아들이에요. 만나게 해줄 수 없어요. 박지수의 눈이 달라졌어요. 부드러움이 사라졌습니다. 법적으로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 말 또 하네요. 서연이 말했어요. 법적 절차 밟고 있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요. 박지수는 잠깐 서연을 봤습니다. 그러다 일어났어요.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님은 원하시는 걸 가지시는 분이에요. 막을 수 없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날 저녁 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서연은 밥을 차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을 먹었어요. 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였어요. 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 가는 길에 그 차 봤어. 서연이 준을 봤어요. 무서웠어? 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근데 엄마, 나 어젯밤에 꿈 꿨어. 그 할머니 꿈이야. 서연은 숨을 참았어요. 어떤 꿈이었어? 할머니가 서류를 들고 있었어. 법원 도장이 찍힌 서류. 근데 엄마, 그 서류 결국 쓸모 없어졌어. 왜? 준이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가 더 큰 서류를 들고 나타났거든. 윤정숙이 본격적으로 움직인 건 그로부터 2주일 뒤였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어요. 아동 양육 환경 조사 신청이었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예상했던 수순이에요. 상대가 한서연 씨의 경제 상황, 주거 환경, 아이 교육 환경을 문제 삼을 거예요. 대응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한서연 씨, 이건 시작이에요. 윤정숙 회장은 이걸로 끝내려는 게 아니에요. 지치게 만들려는 거예요.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지치게 만들려는 것. 그것이 윤정숙의 방식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매일 조금씩 깎아내는 것. 서연은 최동욱에게 전화했습니다. 속도 높여요. 최동욱이 물었어요. 얼마나요? 윤정숙이 지치게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끝내야 해요. 법원 조사관이 집에 온 건 4월이었습니다. 봄이었어요. 마당에 민들레가 피었습니다. 조사관은 여자였어요. 40대였습니다. 서류를 들고 왔어요. 집안을 봤습니다. 준의 방을 봤어요. 냉장고를 봤습니다. 준의 성적표를 봤어요. 준은 학교에 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렇게 했어요. 아이를 조사 자리에 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어요. 아이를 발견한 경위가 특이하네요. 네. 당시 신고는 왜 안 하셨어요? 서연은 준비한 말을 했습니다.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새벽이었고 폭설이었어요. 일단 아이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정이 들었어요. 조사관이 서연을 봤어요. 뭔가를 재는 눈이었습니다. 신청인 측에서는 한서연 씨가 아이를 이용해 재산을 모은다고 주장하는데요.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이가 눈치가 빨라요. 어릴 때부터 관찰력이 좋았어요. 그게 생활에 도움이 됐어요. 그게 이용인가요? 조사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돌아가고 나서였어요. 서연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민들레를 봤어요. 발표도 피는 꽃. 서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에 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괜찮아. 진짜? 진짜? 준이 서연을 봤습니다. 그러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종이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이거 썼어. 서연이 받았어요. 학교 알림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준의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아플 때 밤새 옆에 있어줬다. 우리 엄마는 내가 무서울 때 손 잡아줬다.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나한테 짐이라고 말한 적 없다. 그게 엄마다. 서연은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준이 말했어요. 선생님이 가족 소개 글 써오라고 했어. 나 잘 썼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오해란이 나타났습니다. 대신그룹 회계팀장이었어요. 최동욱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해요. 할 말이 있다고요. 서연은 경계했어요.
윤정숙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본인이 먼저 접촉했어요. 서연은 사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났어요. 오해라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어요. 오래 고민했어요. 오해란이 먼저 말했습니다. 15년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건설 말레이시아 프로젝트요. 처음부터 수치가 맞지 않았어요. 제가 담당이었거든요. 윤 회장이 직접 지시했어요. 장부를 맞춰 놓으라고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왜 지금이에요? 오해란이 서연을 봤어요. 아이 때문이에요. 서연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윤 회장이 한서연 씨 아이를 데려오려고 움직이는 거 봤어요. 그 방식을 봤어요. 그게 저한테 어릴 때 기억이랑 겹쳤어요. 오해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용당했거든요. 어릴 때 서연은 오해란을 한참 봤습니다. 믿어도 되는가? 이것도 윤정숙의 수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그때 서연의 전화가 울렸어요. 준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꿈 낮에 꿨어. 잠깐 졸았는데. 무슨 꿈? 엄마 옆에 여자 있었어. 피곤해 보이는 여자. 그 여자가 엄마한테 종이를 줬어. 그 종이가 나중에 엄마한테 엄청 중요해졌어. 서연은 오해란을 봤습니다. 오해란은 서연을 봤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오해란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15년치 내부 회계 자료예요. 사본이에요. 진보는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서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최동욱과 오해란과 셋이 앉았습니다. 자료를 펼쳤어요.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최동욱이 한 장씩 넘기면서 말했어요. 이거 터지면 그냥 주가 하락이 아니에요. 형사 고발까지 가요. 오해란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각오했어요. 서연은 자료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숫자들 안에 10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쫓겨나야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세상에 나오면 윤정숙은 끝납니다. 그런데 서연은 그 생각을 오래 하지 않았어요. 준을 지키면 되는 거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최동욱이 서연을 봤어요. 준비됐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터뜨려요? 준이 말한 날짜에 맞춰요. 그 전에 우리가 주식을 다 사모아야 해요. 주가가 바닥치기 전에.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뭐요? 법원 서류요. 입양 심사 전에 이게 터지면 윤정숙은 더 이상 압박할 수 없어요. 타이밍을 맞춰야 해요. 최동욱이 서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한서연 씨, 처음 만났을 때랑 많이 달라졌네요. 서연은 웃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때랑 똑같아요. 준이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때부터 8달이었습니다. 서연과 최동욱은 움직였어요. 소리 없이 차명 계좌 5개였습니다. 최동욱의 투자사법인 계좌 3개였어요. 오해란이 소개해준 전직 대신그룹 임원 2명도 합류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이유가 있었어요. 윤정숙에게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신그룹 주식을 조금씩 샀어요. 한꺼번에 사면 눈에 띄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었어요. 장이 열리면 소량씩 분산 매수했습니다. 그동안 주는 학교를 다녔어요.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저녁엔 서연과 밥을 먹었어요. 숙제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서연은 알았습니다. 준이 알고 있다는 걸. 준은 눈치가 빠른 아이였어요. 그냥 모르는 척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준이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서연이 준을 봤어요. 뭐가?
다 끝나고 나서 서연은 준의 말뜻을 알았습니다. 무서워. 근데 준아, 엄마는 끝나고 나서가 무서운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무서워? 서연이 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다치는 게 무서워. 그것만. 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안 다쳐. 엄마가 있잖아. 그 무렵 윤정숙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법원 서류 공세가 잠잠해졌어요. 대신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었어요. 최동욱이 전화했습니다. 미행 붙었어요. 확인했어요. 알아요. 저도 봤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은 잠깐 생각했어요. 그냥 둬요. 볼 게 없으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 전부 합법이에요. 윤정숙이 뭔가 다른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데요? 최동욱이 말했습니다. 준이 주변이에요. 학교 쪽으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확인해요. 빨리. 이틀 뒤였어요. 준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 낯선 아줌마 왔었어. 서연이 멈췄습니다. 무슨 아줌마? 교장실에 갔었대. 선생님이 말해줬어. 나 관련 서류 요청했다고. 서연은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가 확인해줬습니다. 윤정숙 회장 쪽에서 아이 학교 생활 기록부 열람을 요청했어요. 법적으로 막을 수 없어요. 상대방 변호인단이 아이의 환경을 문제 삼으려는 거예요.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이 옆에 왔어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 오늘 꿈 낮에 또 꿨어. 무슨 꿈? 준이 말했습니다. 큰 빌딩이 흔들렸어. 엄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최동욱이 계산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확보한 대신그룹 지분이었어요. 8%였습니다. 더 사야 해요. 최소 15%는 돼야 해요. 서연이 물었어요.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해요? 한서연 씨 자산을 다 넣어야 해요. 서연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전 재산이었어요. 준이와 함께 모은 것들. 밭일하고 식당 일하고 부동산 팔고 주식해서 쌓아온 것들. 다 넣어야 했습니다. 만약 틀리면, 만약 준의 꿈이 이번엔 틀리면. 서연은 눈을 떴어요. 준이 꿈은 한 번도 틀린 적 없었다. 넣어요. 최동욱이 서연을 봤습니다. 후회 없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준이 지키는데 쓰는 돈이에요. 후회할 게 없어요. 그로부터 3개월. 대신그룹 주식 매수가 완료됐습니다. 서연과 최동욱 연합이 확보한 지분은 17%였어요. 대신그룹 최대 주주는 강민재 가족으로 22%였습니다. 격차가 좁혀졌어요. 준이 말한 날짜까지 2달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해란이 전화했어요. 준비됐어요. 언제 제보할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날짜에 맞춰요. 딱 그날. 오해란이 잠깐 침묵했어요. 한서연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말해요. 무섭지 않아요? 서연은 준의 방을 봤습니다. 준이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작은 등이 보였습니다. 무서워요. 서연이 말했어요. 근데 저보다 더 무서운 걸 이미 겪었어요. 10년 동안. 그날이 왔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장이 열리기 전이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에 기사가 올라왔어요. 대신건설 말레이시아 프로젝트 부실 의혹. 내부 회계 장부 조작 정황. 15년치 비자금 흐름. 오해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내부 제보자라고만 했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대신그룹 주가가 흔들렸어요. 오전 2시간 만에 15%가 빠졌습니다. 최동욱이 전화했어요. 시작됐어요. 서연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대신그룹 빌딩이 보였어요. 준이 꿈에서 봤던 그 빌딩이었습니다. 안에서부터 썩어서 무너지는 거야. 서연은 화면을 껐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대신건설이 공식 해명을 냈어요.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두 번째 기사가 나왔어요. 회계장부 원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어요.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주가는 이틀 더 빠졌습니다. 대신물산, 대신캐피탈이 연쇄 하락했어요. 거래소에서 대신그룹 계열사 전체의 거래 정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움직였어요. 검찰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주가는 바닥을 쳤어요. 최동욱이 말했습니다. 지금이에요. 서연과 최동욱 연합이 바닥 가격으로 주식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최종 지분 23%, 강민재 가족 지분을 넘어섰어요. 대신그룹의 새 최대 주주는 한서연이었습니다. 윤정숙에게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서연은 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최동욱이 말렸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가야 해요. 장소는 대신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서연은 10년 만에 그 건물에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울에 서연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28살에 쫓겨났어요. 38살에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윤정숙은 앉아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눈빛은 같았습니다. 여전히 계산하는 눈이었어요. 서연은 앉지 않았습니다. 윤정숙이 먼저 말했어요. 잘 컸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시킨 거야? 아니면 내가 계획한 거야? 제가 했어요. 윤정숙이 서연을 봤어요. 그래서 뭘 원해? 서연이 말했습니다. 준이 입양권에서 손 떼세요. 법적 절차 모두 취하해요. 그리고 다시는 준이 근처에 오지 마세요. 윤정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다야? 그게 다예요. 윤정숙은 서연을 오래 봤어요. 복수 안 해?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미 됐어요. 서연이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습니다. 강민재였어요. 10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 번듯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무언가를 많이 잃은 얼굴이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마주봤어요. 전 남편 강민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거울을 봤어요.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금요일이었어요. 최동욱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서연 씨, 아는 얘기인데요. 뭔데요? 강민재 씨요. 박지수가 아이 두고 떠났어요. 서연이 멈췄습니다. 언제요? 그룹 주가 빠지기 시작한 날이요. 그날 바로 짐 쌌다고 하더라고요. 애는 두고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지금 강민재 씨 집에 있는데 상황이 안 좋아요. 강민재 씨가 제대로 돌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고아원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의 손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준과 밥을 먹었어요. 말없이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서연이 말했어요. 준아, 할 말이 있어.
준이 서연을 봤습니다. 우찬이라는 아이가 있어. 8살이야. 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알기로는 그 아이 아빠가 제대로 못 돌보고 있대. 고아원 가게 될 것 같아. 준이 물었어요. 그 아이가 누구야? 서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내 이복 동생이야. 준이 눈을 깜빡였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그러다 서연을 봤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서연이 말했어요.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 준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죄 없어. 엄마가 그 아이 고아원은 가지 않게 해주고 싶어. 직접 데려오는 건 아니야. 아이가 생활할 수 있는 정도만 지원하는 거야. 준이 서연을 봤어요. 엄마, 나는 괜찮아. 서연이 준을 봤습니다. 진짜? 응. 근데 엄마. 응? 준이 말했어요. 그 아이도 언젠가 엄마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나 꿈에서 봤어. 서연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강민재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우찬이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를 익명으로 지원하는 조건이었어요.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우찬이를 고아원에 보내지 말 것. 강민재가 며칠 뒤 답을 보내왔어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왜요? 서연은 답했어요.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강민재에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원 계좌로 수령 확인이 왔어요. 우찬이는 고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입양 심사가 끝난 건 2달 뒤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서연의 재정 상태, 주거 환경, 아이와의 관계. 준이 쓴 글도 증거로 제출됐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아플 때 밤새 옆에 있어줬다. 우리 엄마는 내가 무서울 때 손 잡아줬다.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나한테 짐이라고 말한 적 없다. 그게 엄마다. 판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 밖이었어요.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들고 서 있었어요. 준이 옆에 있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봤어요. 이준, 한서연의 아들.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준이 말했어요. 엄마, 응, 이제 진짜야? 서연이 준을 봤어요. 응, 이제 진짜야. 준이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10살짜리 웃음이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폐농가 앞마당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준은 안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10년 전 밤을 생각했어요. 동굴이었습니다. 폭설이었어요. 차가운 담요 위 울지도 않는 아기. 그때 서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집도 사람도. 그 아기를 안아들었을 때 서연은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안았습니다. 그냥 품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10년을 만들었어요. 최동욱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대신그룹 임시 주주총회 날짜 나왔어요. 한서연 씨가 이사회에 들어가야 해요. 서연은 문자를 봤어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준이 입양 완료됐어요. 이제 그쪽도 할게요. 주주총회는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양복을 입지 않았어요. 평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윤정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재가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은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어요. 서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사회 신규 선임 안건이었어요. 찬성이 통과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였어요.
오해란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요. 서연이 말했어요. 오해란 씨가 수고했어요. 오해란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준이가 고등학교 가면 서울 가야 할 것 같고요. 그게 다예요? 서연이 생각했어요. 그게 다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연은 차 안에서 준에게 전화했어요. 다 끝났어. 밥 먹었어? 응. 라면 끓여 먹었어. 또 라면이야? 엄마 없으니까. 서연이 웃었어요. 뭐 먹고 싶어? 준이 잠깐 생각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나 오늘 꿈 꿨어. 또? 응. 근데 이번엔 별로 중요한 꿈 아니야. 무슨 꿈인데? 준이 말했어요. 엄마가 삼겹살 사오는 꿈. 서연은 웃음이 터졌어요. 알았어. 사갈게. 서연은 정육점에 들렀습니다. 삼겹살을 샀어요. 계산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10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서연의 지갑엔 3만 원이 있었어요. 분유를 사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대신그룹 이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가장 기쁜 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었어요. 집에 들어서자 준이 달려왔습니다. 삼겹살 봉투를 낚아챘어요. 엄마, 나 불판 깔게. 서연이 웃으면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부엌에서 냄비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준이 혼자 불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멈췄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 소리, 이 냄새, 이 집, 동굴에서 아기를 안아들던 그 밤. 서연은 몰랐습니다. 그 손이 이 저녁을 만들게 될 거라는 걸. 준이 부엌에서 외쳤어요. 엄마, 왜 안 와?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간다.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익었어요. 기름이 튀었습니다. 준이 연기에 눈을 찡그렸어요. 서연은 준이 앞에 쌈을 싸줬습니다. 준이 받아 먹었어요. 입이 볼록해졌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떴어요. 강원도 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서연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준을 봤어요. 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꿈에서 본 거 하나 더 있어. 뭔데? 말 안 할 거야. 왜? 준이 웃었습니다. 이건 꿈 아니어도 알 것 같아서. 서연이 준을 봤어요. 뭔데? 준이 삼겹살을 집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계속 이럴 것 같아서. 삼겹살이 다 익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준이 기침을 했습니다. 서연이 환풍기를 틀었어요. 바람이 돌았습니다. 연기가 흩어졌어요. 남은 건 따뜻한 냄새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내내 하나의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가장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한서연은 그날 밤 동굴에서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위자료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내일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움직였습니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움직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가장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선택을 한다고. 계산이 없을 때 비로소 진짜 자신이 나온다고. 철학자 카미는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서연이 준에게 이름을 붙이던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만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서연이 윤정숙에게 복수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서연이 원수의 아이를 외면하지 않았을 때 그 선택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선택이 큰 기적을 만든다는 말.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그날 밤 동굴에서 아기를 안아든 것. 그 하나였습니다. 나머지는 그 손이 다 만들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모르게.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